오늘 이제 반수반 저희 설명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반수반 설명에 오늘 설명에는 이제 일부는 제가 올해 입시에서 좀 변화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우리 학원을 다녔던 반수생 친구들이 어떻게 좀 성과를 냈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2부는 구체적으로 그런 성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저희 학원 교무실장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그저께 6월 모의평가 있었는데 6월 모의평가 보신 분 혹시 두 팀, 세 분 정도 보셨는데요. 일단 6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교육과정 평가원의 올해 첫 시험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뭐 아시다시피 올해 N수생이 제일 많이 응시했어요. 뭐 이런 신문 기사 혹시 보셨어요? 뉴스? 근데 제일 많이 응시했어요가 얼마나 응시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응시자는 아닙니다. 응시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요. 지원자. 그러니까 시험을 보겠어요라고 신청자죠. 신청자가 전년도 똑같은 기준으로 하려고 또 전년도도 신청자로 했어요. 신청자로 시험 본 학생 말고 신청자로 했더니 작년보다 제일 많이 봤어요라고 했는데 결론은 몇 명이에요? 88,698명이다. 작년도 88,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400명 더 신청했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올해 N수생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느낌인데 실제로는 뭐 그냥 400명 더 늘었어요. 이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올해 어 반수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에 고3이었던 친구들이 대학을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오는 친구들 또는 뭐 바깥에 독자권 있다가 이제부터는 다시 안 해사겠어요. 뭐 이렇게 저희 같은 종합반에 하겠어 이렇게 오는 친구들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늘었다고 얘기하면 이제 2학년, 3학년 친구들 있잖아요. 대학교 2학년, 3학년 그런 친구들의 문의가 작년보다는 뭐 한 열흘에 한 서너 건 정도 더 있어, 두세 건, 세 건 정도 더 있어,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자, 그리고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실제 수능을 몇 명이 봤어요? 15만 7천 명이 봤죠. N수생이. 실제 수능은 15만 7천 명이 받고 그런데 또 재밌는 거 있어요. 고3 아이들은 지원은 8월 말에 하잖아요. 8월 말 9월 초 수능 응시하겠어요. 지원은 8월 말 그때 32만 명, 33만 명 가까이 응시 지원했는데 실제로 시험을 보내는 몇 명이에요? 28만 7천 한 29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시에 이미 합격해서 응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수능을 포기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응시하는 인원에 비해서 지원하는 인원에 비해서. 근데 N수생들은 지원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응시하죠. 지원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 응시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6월 달에 작년보다 300명, 400명 늘었으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요. 왜? 거의 2배 가까이 될 거니까. 작년이 사실은 N수생이 역사 이래 제일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최근 10년 이래로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 올해도 뭐 많으면 작년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만 7천 명 정도.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15만 7천 명 정도가 작년에 시험 봤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시험 본 학생이 N수생이. 여기는 검정고시도 포함되어 있고 자퇴생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재수 N수생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보통 그러면 재수생 N수생이 재수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몇이라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한테 우리 아이 재수시킬까 그러면 또 반수시킬까 그러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들 주변 분들이 한 10분 중에 7분을 말리지 않으세요? 해봤자 점수 안 올라가. 그 다음에 어차피 그 대학 돌아갈 거야. 그리고 한 3명 정도가 3분 정도는 했더니 점수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 시킬만 해. 애가 꼭 하고 싶으면.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들을 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은 작년에 시험 보는 거 15만 7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5만 7천 명 중에 저희 청소학원이나 강남하이퍼 같이 이투스 계열이 있거나 아니면 메가스터디 계열이거나 아니면 뭐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시대인재 계열이거나 대성 계열. 거기서 재수한 애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거기서 재수한 애가 그 계열 소위 말해서 메이저 재수학원이라는 애가 작년에 3만 5천 명 정도 돼요. 그 네 군데에 그러니까 3만 5천 명 정도. 자, 시내건 기숙이건. 그럼 그 인원이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이 인원의 한 25% 정도 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마 물론 거기서 공부한다고 다 점수가 올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하지 않고 독학한다고 점수가 다 떨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비율이 얼추 비슷해 간다는 얘기 한 25% 정도.
그러면 그냥 독학한다고 독서실 혼자 하는 거하고 이거 엇갈 그 중에 성공하는 몇 명과 그다음에 이 중에 실패한 몇 명을 서로 더하고 빼고 하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왕 공부할 거면은 제대로 된 학원에서 제대로 관리받으면 제대로 공부하는 게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들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작년에 재수시켰을 때 또 반수시켰을 때 우리 그 아이는 실패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느 학원 보냈어 그러면 대부분 독재학원이나 독학했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사실 더더군다나 이 근처 동네에서는. 그래서 제대로 된 학원에서 공부하면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올해 이제 6월 모평 맞지 않습니까? 우리 6월 모평에 대해서 좀 그냥 쭉 펼쳐놓고 제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엊그저께 봤던 시험 난이도 어떻대요? 혹시 뉴스 보셨나요? 난이도 보면 국어 난이도 작년 수준과 비교해서 작년 우리가 난이도 얘기할 때 있잖아요. 표준 점수라는 개념을 갖고 많이 얘기합니다. 표준 점수는 누가 결정하죠? 표준 점수의 제일 높은 점수 있잖아요. 표준 점수 제일 높은 점수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번에 좀 가채점이에요. 아직 실제점 결과가 아니고 확정돼 있지 않아요. 지금 옆에 이렇게 24 수능 24 9평 24 6평은 이건 지금 확정된 이건 이제 실제점 결과로 이렇게 나왔던 거고 저기는 이제 확정돼 있지 않고 가채점이니까 저건 이제 실제점 나오면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추정해 보니 저렇다 하더라. 나중에 딱 나왔더니 거짓말했어 강북청소 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근거로 얘기하는 거니까 자 가채점 기준으로 얘기했더니 화작과 엄매가 올해 자 전년도랑 전년도 수능이 국어가 쉬웠대요 어려웠대요. 전년도 국어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엄매가 만점자의 표점이 150점이 나왔죠. 자 만점자의 표점은 누가 결정하죠? 이건 아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만점 맞은 애가 결정하나요? 아니요. 누가 결정하냐면 만점자의 표점은 평균인 아이들이 결정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건 있잖아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멀리 있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점자의 표점이 높다는 얘기는 평균이 낮다는 뜻이에요. 평균이 낮으면 예를 들어서 50점의 평균이면 표준 점수와 만점자의 표점의 평균과 만점자의 표점이 50점이 나잖아요. 50점이 났을 때에 50점이 났대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이 한 60점, 70점대가 나오거든요. 평균이 60점대일 때는 벌어진 게 40점밖에 안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히 올라가서 140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만큼 올라갔는데 50점 평균이 50점이면 표점과 이 관계 50점이잖아요. 그럼 더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만점자의 표점이 높다가 난이도 어렵단 말과 동의한 게 그 말의 의미는 평균이 낮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가 그전년도에 대해서 평균이 대단히 낮은 해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어가 어려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 100점 맞던 애가 또 100점 맞는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럼 100점 100점은 잘하는 애는 계속 100점을 맞는 거고 평균인 아이들의 점수가 낮았을 때 우리가 표점의 만점제 표점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작년에 대단히 어려웠어요. 올해 6평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올해 6평도 저걸로만 보면 쉽지 않았어요. 제가 그저께 시험 본 거 갖고 어저께 저희 국어 강사들한테 쭉 조사를 했어요. 이번 시험에 대해 총평을 해봐. 했더니 전년도 수능과 대단히 유사한 점들이 있대요. 대단히 유사한 점들이 뭐예요? 문학이 쉽지 않았다. 작년에도 문학이 쉽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선택, 문학, 독서 이런 식으로 많이 풀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풀고 예전에는 그 전년도까지는 선택, 문학해서 문학이 쉬웠으니까 문학에서 시간을 세이브한 다음에 독서를 여유 있게 풀었는데 작년에는 문학이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러면서 독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멘붕에 걸리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서 오히려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올해 6평도 문학이 이전에 비해서 쉽지 않았다. 독서 역시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는 독해력이 상당히 필요했다. 그 다음에 지문이 예전에는 지문을 보면서 탁탁탁 버릴 수 있는 지문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문이 올해 6평 같은 경우 어땠다? 매력적인 오답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지문을 보고서도 지문 내에서 지문이 한 번에 딱 고를 수 있는 게 지문 내에서도 그러니까 지문이 한다. 선지 내에서 선지를 보고서도 선지를 보면서도 추론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확한 독해력과 정확한 선지 해석력이 필요했다. 그래서 결코 쉽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결과가 저렇게 나오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있죠? 그전년도와 비교해서 화작과 엄매의 표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화작이 쉽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화작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년도 수능보다는 그래도 어렵진 않았대요. 그런데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죠? 그런데 평균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아직 고3들의 준비가 덜 돼 있어가지고 고3들이 제대로 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해되시나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공부를 했으면,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과 비교했을 때 공부를 했으면 표점은 평균은 더 올라갔을 거다. 난 얘기고요. 국어는요, 당부드린 건데, 국어는 반드시 수업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국어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우리 국어 선생님들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학이나 영어는 맞다 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국어는 틀리다는 표현보다 다르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 어떤 시를 읽고 그 시의 주제를 생각하세요 하는데 나의 생각이 그 시의 주제랑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시의 주제를 슬픔이라 생각하는데 나는 슬픔보다 다른 감정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애잔함이라든지 서글픔이라든지 그것도 슬픔이랑 비슷하나요? 하여튼 그런 다른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답은 내가 감정이 달라도 정답은 슬픔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래야 되냐라고 했더니 국어는 우리 모국어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읽고 듣고 쓰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긴 하겠지만 같이 사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은 이걸 읽고서 어떻게 생각할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 생각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 생각이 슬픔이 아니고 나는 애잔함으로 느꼈다고 내 생각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소수 의견일 뿐인 거지. 다른 거죠. 그래서 국어는 고집 세고 혼자 독학한 애들이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래요. 수업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수업이란 게 보통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라고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성적이 많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혹여나 여기 국어 점수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고집으로 자기 외고집으로 막 꽂혀 있는 친구들이 말고 좀 마음을 열고 수업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런 자세가 국어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자, 수학도 볼까요? 수학 봤더니 주로 봤어요. 작년에 비해서 어때요? 봤더니 전년도 수능에 비하면은 확통과 미적의 차이가 좀 줄었어요. 전년도 6월 모평에 비하면 표준 점수가 미적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평균이 비슷했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비슷했다는 얘기는 미적이 아주 어렵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도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확통이 좀 더 표점이 높아요. 만점제 표점이.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번에는 확통 선택제 전년도 수능은 극단적으로 확통 선택이 쉬웠어요. 그래서 미적과 선택이 평소에는 한 문제 차이거든요. 두 문제 차이, 한두 문제 차이인데 작년 세 문제까지 벌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전년도에 1등 컷이 원점수들을 비교해 보시면 알 거예요. 1등급 컷이 1등 컷일 때 확통과 미적의 차이가 거의 세 문제씩 계속 벌어져요. 등급별로. 자, 공통 22문제 같은데 나머지 8문제에서 미적이 확실히 세 문제를 더 미적에서 세 문제를 더 틀린 애가 확통을 다 맞은 애랑 동급으로 처리해 주겠어요. 이렇게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어땠어요? 이번에는 확통과 미적의 차이가 6월 모평은 한 두 문제 차이, 1.5에서 두 문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1.5에서 두 문제 차이 저 정도가 좀 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의 경우. 왜? 미적의 학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적에서 확통에서 다 맞는 것들을 미적에서 1.5문제 정도 틀리는 것의 학습량이 거의 같으니까 그건 서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엄매랑 화작에서 엄매의 표점이 높은 이유는 왜예요? 엄매가 공부량이 더 많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엄매와 공부량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엄매에서 이 점수를 맞으면 엄매와 화작이 동일한 점수를 맞았다는 얘기는 국어학습을 엄매라는 애가 더 많이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표점으로 그걸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국어는 엄매하고 수학은 미적하면 되겠네요. 아니죠. 왜? 대학은 뭘로 가요? 대학은 총점으로 가요. 총점으로. 총점으로 간다는 얘기는 총 학습 시간이 동일하면은 엄매와 미적을 선택한 친구는 화작과 확통을 선택한 친구보다 국어와 수학 공부를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영어나 탐구를 공부할 시간이 적어지는 거죠. 그 영어와 탐구에서 시간을 깎아먹고 점수를 맞을 확률이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국어와 언매를 미적 화작을 보상해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매와 미적을 선택할지 아니면 화작과 확통을 선택할지는 전체 학습의 총량에서 어디다 방점을 찍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언매가 유리해, 화작이 유리해 이런 개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건 학습량과 난이도의 문제가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러고요. 그다음 영어. 제가 영어는 오늘 표를 안 만드는데 영어는 어차피 90점 이상이면 다 1등급. 80점 이상 다 2등급이니까 제가 이런 등급칸을 안 만들었어요. 근데 영어는 전년도 수능이 무척 어려웠죠. 무척 어려웠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전년도 영어가 1등급 컷이 5%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1등급인 학생들이. 보통 영어가 잘 나오면 1등급인 애들이 몇 퍼센트 나와야 되죠? 8%, 7%, 8%가 1등급에 나오는 걸 제일 절대평가에서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게 절대평가의 의미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절대평가의 의미가 그래요. 자, 그것보다 쉬우면 보통 상대평가일 때 있잖아요. 상대평가 때 국어나 수학이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일 때 1등급이 몇 퍼센트이겠어요? 명목적으로 4%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통 5%가 좀 넘어요. 4.9에서 5.2 정도 돼요. 왜요? 심할 때 6%가 나올 때도 있고. 동점자들 다 처리해 주니까. 동점자가 4% 넘어가는데 어디까지 끊을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작년에 영어가 5%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1등급이. 그러면 실제로 상대평가인 국어나 수학보다 더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올해 지금 6월 모평 영어도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전년도 수능에 비견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영어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 영어가 전년도 그 높으신 분께서 6월 달에 한 말씀 하신 다음에 작년에 수능이 쫙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분이 누구라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말씀하시고 쫙 바뀌면서 전년도 9월부터 수능까지 영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전까지는 지문이 어려웠어요. 지문이 어려웠는데 어려운 지문지만 선지를 보면 답이 딱 나왔어요. 왜? 지문은 어렵지만 선지를 보면 탁 내가 답이 아니라 손들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데 작년엔 지문이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쉽게 느꼈어요. 그런데 선지에 내가 답이야 이런 애가 2개, 3개가 있는 거예요. 이전엔 그게 명확했는데. 그래서 작년 수능이 어려웠다 얘기하거든요. 시험 보고 나왔을 때는 실제는 쉽게 느꼈는데 답이 지문 해석이 되니까 내가 해석이 되네? 그래 난 찍고 나왔는데 답이 비슷한 놈이 몇 개씩 있었던 거죠. 올해도 좀 그런 영향이 있어요. 올해 6월도 모평도. 그게 작년 9월부터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9월부터 수능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지문 해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선지만 보고 대략 찍을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문 해석이 완벽해야지 답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이제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즘 우리 친구들 영어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정말 안 해요. 영어 공부 언제 제일 열심히 했으면 중3 때 제일 열심히 했어요. 중3 때까지 영어 실력이 고3 때까지 쭉 연결되는 친구들. 오히려 하락하죠. 고1, 2, 3 때 영어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영어 공부도 손 놓으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6월 모평 분석까지 거기까지 했고요. 자, 이 얘기 잠깐 할게요. 입시 이제 올해 대입에 대해서 말씀할 테니까 대입에서 우리는 정시 전형으로 하려고 그래요? 수시 전형으로 하려고 그래요? 정시 전형으로. 모르겠어요. 저희는 작년에 수시로도 112명을 합격시켰어요. 저희는 재수학원이지만 수시와 정시로 다 보내요. 물론 정시로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보냈지만 그 4배 인원을 보냈지만요. 수시로는 112명 합격했어요. 자, 저희는 그냥 학생이 유리한 전형으로 보내요. 근데 학생한테 뭐가 유리할까요? 어떤 게 더 많이 뽑아요? 수시로 많이 뽑아요? 정시로 많이 뽑아요? 뭐로 많이 뽑아요? 수시로 많이 뽑는데요. 우리는 어떤 대학 볼 거예요? 지금 여기 반수하러 오는 친구들이 저기 뭐 전국에 있는 197개 대학 저기 남해안에 붙어 있는 어떤 대학 이런 데 가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강북청소학원에 오는 애들이 주로 하는 얘기만 할게요. 강북청소학원에 오는 애들은 주로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을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서울 소재 상위 15개 대학 이상 가려니까 그러면 노란색만 볼게요. 노란색만 봤더니 정시로 몇 퍼센트를 뽑아요? 40%를 뽑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리고 뭐로 많이 뽑아요? 그 다음이 학종. 그 다음이 뭐죠? 교과. 그 다음이 논술. 이렇게 뽑죠. 이해돼요? 그런데 보통 학종과 교과, 논술을 다 쓰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학종만 쓰든지 교과만 쓰든지 학종 플러스 교과를 쓰든지 아니면 논술만 쓰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보통 수시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전형만 놓고 보면 정시로 제일 많이 뽑죠. 그래서 재수생들은 저희가 정시로 대학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학종과 교과를 안 보내지 않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저희 학원을 다니시게 되면 입학하자마자 저희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 거둘 거예요. 작년에 담임 선생님이 검토하시고 원서를 쓰셨겠지만 저희 담임들이 다 입시 컨설턴트들이에요. 유료 컨설팅을 진행하는. 그분들이 다시 검토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제일 유리한 전형이 뭘까? 우리는 전형이 6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형이 3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우리는 전형을 9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개를 다 활용하는 전형을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그럼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해요?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유리해요? 네? 작년까지 뭐가 유리하댔어요? 수시가 유리하다는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럼 수시가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해요? 경쟁률이 높은 게 유리해요?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해요? 정말이에요? 자, 그럼 볼까요? 작년 경쟁률이에요. 밑에 볼게요. 밑에 서울 지역 아까 상위 15개교 얘기했잖아요. 그 경쟁률을 딱 봤더니요. 어때요? 밑에 아래가 수시 경쟁률인데 수시 경쟁률이 19대 1, 19대 1, 20대 1이에요. 수시 경쟁률은. 그 다음에 논술 경쟁률은 63대 1. 교과는 9대 1. 학종은 15대 1이네요. 수시로. 이해되세요? 근데 위에 보면 정시 경쟁률이에요. 학교별로. 봤더니 서울대 5대 1을 넘긴 적이 없어요. 연대 5대 1을 넘긴 적이 없어요. 고대 5대 1을 넘긴 적이 없어요. 다 5대 1 안팎이에요. 얘는 8대 1인데요. 중앙대 무슨 군에 있어요? 중앙대 가나다군 분할 모집이잖아요. 여기 다 원서 써보셨잖아요. 고3 때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여기는 작년에 고3이었던 친구들이니까 이제 알잖아요. 가나다군 분할 모집이잖아요. 가나다군 분할 모집이니까 중앙대 다군의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중앙대 다군은 추합이 보통 9바퀴 돈다고 얘기하죠. 즉 가나군의 서연고, 서성한, 이중경앙대를 쓴 애들이 다 다군도 뭘 써요? 다 몰리니까. 왜? 중앙대 이상이 없으니까. 물론 작년에 성대가 2개가 있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중앙대는 경쟁이 튀죠. 또 하나 있죠. 무슨 대학교? 건대. 건대도 다군대학이잖아요. 가나다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정시 경쟁률은 작년에 원서 써봤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정시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5대 1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왜 수시가 더 유리하죠? 좀 전에 어머님들은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하다고 그랬는데.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한데 우리 아이한테는 논술이 유리해요? 아니죠. 자, 경쟁률이 수시가 유리해요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세뇌시켰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렇고. 근데 학교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수시가 더 유리해요라는 말은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는 수시가 유리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수시가 유리한 게 아니라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우리 학교 아이들한테는 수시가 유리해요. 저희 아이는 저기 막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학교 아이들은 10명 중에 8명이 정시만 생각해요. 저희 아이도 정시로 대학을 갔고요. 그 동네 아이들은
뭘 하니까? 수능 공부를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수능 공부를 하는 그 동네 아이들은 정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애들은 정시로 대학을 가요. 재수생이라서 아니고 고3들이. 근데 미안하기지만 아쉽지만은 이 동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수능을 공부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은 수시가 유리해요 이런 말을 대단히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근데 선생님들이 앞에 말을 생략하시잖아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수능을 공부하면 우리 아이도 정시가 유리할 수 있는 거죠. 왜? 경쟁률이 낮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해. 왜 부모 그런데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수능을 공부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재수생 정시는 재수생들한테 유리한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수시가 유리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에 의하면 잘 봐야죠. 재수생한테 유리한 것도 어떤 재수생한테 유리한 거예요?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하는 재수생이 유리한 거죠. 수능 공부를 하지 않는 재수생이 뭐가 유리하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재수생한테 안 돼. 이 말은 수능 공부를 한 재수생한테 너는 그만큼 공부 안 하잖아.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시가 유리하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수능 공부에 집중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유리해요? 정시가 유리하겠죠. 경쟁률이 낮으니까. 경쟁률이 낮은 게 유리하다면서요, 아까. 그렇다고 우리가 수시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수능 만점 맞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희의 목표는 원하는 대학을 보내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럼 원하는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뭘 한다? 수시건 정시가 가장 유리한 전형을 찾아서 원서까지 쓴다. 그래 대학을 보낼 때까지 저희가 챙긴다. 이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자, 그래서 공부하시면은 정시가 많이 유리해집니다. 올해 바뀌는 얘기 좀 할게요. 연세대 연세대 학추 면접이 폐지됐고 수능 최저가 신설됐어요. 근데 저건 뭐 재학생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거는 별로 우리한테는 크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재수생한테 아주 기회가 생겼죠. 뭐가 생겼어요? 논술이 부활했어요. 고대 논술이 부활했다. 자, 논술은 누가 써요? 누가 쓰죠? 논술 수시에서 논술은 누가 써요? 우리가 쓸 거잖아요. 우리가 왜 써요? 가진 게 없으니까. 논술은 학종도 없고 교과도 안 되니까 쓰는 거잖아요. 학종이나 교과로 가진 게 있으면 논술 써야 안 써요. 학종이나 교과가 경쟁률이 더 낮았잖아요. 논술은 60대 1이었는데 학종이나 교과는 9대 1, 8대 1, 학종은 15대 1이었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게 있으면 9대 1이나 15대 1을 쓰지 왜 60대 1을 써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논술은 가진 게 없는 우리가 얘 가진 거 있는 사람들은 작년에 대학을 갔을 테니까 그걸로 가진 게 없는 우리한테 유리한 전형이 고대에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가끔 오셔가지고 반수 상담으로 오신데 저 논술로 하려고요. 수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럼 제가 대부분 돌아가라 그래요. 작년에 고3 때 논술학원 선생님이 자기 글 되게 잘 쓴다고 얘기했대. 논술을 잘 쓴다고. 논술에 소질이 있으니까 최저만 맞춰가지고 논술을 대학을 가겠대요. 경쟁률 60대 1이잖아요. 최저 맞추면 보통 50% 맞히거든요. 그럼 최저 맞추면 30대 1이에요. 그럼 30대 1에 최저 맞추면 자기는 합격할 거라는 보장을 어떻게 해요? 그런 오만한 학생들을. 겸손하지 않은 학생들을. 작년에 논술학원이 글을 잘 쓴다고 얘기했다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논술학원을 가보세요. 우리 아이 글 못 쓴다고 얘기하나? 얘 논술에 이제 자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논술학원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논술학원에. 왜? 그럼 엄마 아빠가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끊을 거잖아. 그럼 우리 애 논술 안 되겠네? 하고 그만 다닐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 밥줄 끊기는 소리를 하겠어요? 애가 소질이 있는데 조금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한번 시켜보시죠.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너무 적나라하게 저희 동업자를 까나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어떤 논술 선생도 우리 아이가 글을 못 쓴다고 하는 선생은 없다. 아까 우리 112명 합격시켰다 했잖아요. 그 중에 80명이 논술로 합격시켰어요, 저희 학원. 그러니까 저희는 논술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논술 강사들이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해요.
대치동에서 수업하고 저희한테 수업하고 뭐 온라인 수업도 하는 최고의 논술에서 수업을 하는데 정말 합격률 높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논술이 앞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논술 생각하시잖아요. 저희 논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논술 공부 얼마만 한다? 논술 공부는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일을 하루를 3텀 오전, 오후, 저녁으로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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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간 공부한댔을 때 논술은 얼마만 한다? 21개의 텀이 있는 거잖아요. 재수생이 쉬는 날이 없을 테니까. 혹시 쉴 생각하시나요? 우리 학생들? 지금부터는 쉬는 날이 없어요. 7일 내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21텀 있잖아요. 21텀 중에 논술은 저희하고 논술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텀만 해라. 그럼 나머지 20텀은 수능 공부해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게 저희 논술생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고도 80명을 합격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올해 의대 증원이 화두잖아요. 근데 고대 논술은 순증이 아니에요. 의대는 순증이에요. 순증이란 말이 다른 전형에 데려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총원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총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고대는 순증이 아니에요. 논술이 늘어난 만큼 딴 데서 줄어들어요. 어디 학업우수나 계열적 학종이나 이런 데서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정시도 약간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얘네들이 줄어들고 논술이 늘어난 건 우리한테는 기회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 다음에 봤더니 성균관대가 정시에 다군 모집 작년에 2개과가 있었는데 올해 또 2개과 글경과 글로벌 바이 글바비라고 그러죠.가 신설된다. 그리고 성균관 다군은 이건 나중에 원서 쓸 때 얘기할게요. 이건 뭐 지금 알아봤자 의미 없는 거니까. 성균관대는 보통 전형이 예 아니면 예 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이런 전형 2대 4대 1대 4 또는 3대 4대 1대 2 뭐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전형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성균관대는 올해 특이하게 2개를 쓰겠다. 그래서 어떤 점수를 너가 집어넣으면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고 성균관대가 이거 적용해보고 이거 적용해서 둘 중에 유리한 걸로 너 올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의 의미는 꼬리를 길게 내리지 않겠어.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구는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대가 9바퀴 도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성대도 그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대 다구는 이제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준 점수가 100분이었다면 100분이 99, 99, 99, 99, 70. 한 과목은 망하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한 과목을 망해서 서용 걸 못 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다군을 성대를 쓸 거라고요. 그럼 돌 거야 안 돌 거야? 안 돌겠죠. 9바퀴를.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자, 한양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됐어요. 근데 그것도 낮지 않아요. 성균관대나 서강대에 비해서 서강대는 갖고 성균관대보다 높아요. 그래서 낮지 않은 이게 신설됐다. 저희 신설된 거 좋죠. 재수생한테는. 수능 최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이 자 올해부터 수능 응시 지정 과목이 폐지되는 대학이 증가했다. 무슨 얘기죠? 올해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대체적으로 요즘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사탐. 들어보셨어요? 이과 친구들이 학교가 과탐을 지정하니까 올해부터는 사탐을 해도 갈 수 있어요. 확통을 해도 이과를 지원할 수 있어요. 미기를 안 하고. 그래서 사탐과 확통과 사탐으로 이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탐을 과탐 친구들이 사탐을 넘어가는 비율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사탐런이라고 요즘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정시에선 그런 대학이 좀 많은데 수시는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학교마다 전형들을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죠? 여기 건국대나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수시에서도 과탐 2과목이 필수였는데 또 과탐 1과목이 필수였는데 올해부터는 사탐을 지원해도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수시에서도. 이해돼요? 자, 그런데 연대는 정시는 그런데 정시는 좀 이따 바뀌면 정시는 사탐 2과목을 해도 되는데 연대는 수시는 과탐 2과목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사탐을 허용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대학들이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점수가 정 안 나온 친구들은 사탐을 바꿔서 자연계를 지원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작년도까지는 자연계를 지원하려면 무조건 과탐을 했어야 되잖아요. 상위권 대학은.
물론 중하위권 대학은 사탐에도 갈 수 있었지만 상위권 대학을 우리 일부 일컬어지는 대학은 무조건 가탐을 했어야 됐고 미적과 기하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저한테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좀 성적대가 안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 가탐 성적 안 좋은 친구는 이제 사탐 바꾸면 안 될까요? 작년에도 가탐 공부 별로 안 하는데 어차피 맨 땅에 해야 될 거면 사탐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사탐으로 바꾸겠다 얘기했을 때는 하나의 조건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냐면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점이. 가산점이 연대 같은 경우에 몇 점 정도 있죠? 연대나 경희대나 뭐 3% 정도 있잖아. 대학교 한 사람 중에 3% 광학별로. 3%를 우리가 얘기하면 보통 1.5점에서 2점 정도 돼요. 원점수로 따지면. 원점수로 1.5점에서 2점. 100분위 점수로. 그러니까 1.5점에서 2점이면 한 문제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한 문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과탐으로 45점을 맞아야 가는 대학. 원점수. 가탐으로 원점 45점을 맞아야 되는 대학, 맞아야 가는 대학이라면 사탐으로 몇 점을 맞아야 된다? 48점, 47점을 맞아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가탐으로 45점을 맞는 거하고 사탐으로 48점을 맞는 거하고 뭐가 더 유리해? 이걸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문제 버리지 뭐. 하고 나머지 걸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사탐으로 다 맞는 공부를 하는 게 나은지. 그냥 과탐에 맞는 점수만큼 사탐 동일한 점수를 맞아서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바꾸려면 그걸 감안하셔야 된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사탐은 안정성이 좀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사탐 안정성이. 전년도에 가탐은 50점 만점에 1컷이었던 과목이 8개 과목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50점 만점에 작년도에 수능에서 50점 만점에 1컷인 대학이 1컷인 과목이 작년에 몇 개 있었죠? 사탐은 3개가 있었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생유는 하나 틀리면은 100분위가 91로 떨어졌어요. 윤서는 하나 틀리면 100분위가 87이었어요. 하나 틀리면.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해마다. 근데 사탐은 해마다 한 과목 정도 그런 과목이 나와요. 그게 뭔지 몰라. 랜덤하게. 작년에 사문이 안 그랬으니까 올해는 사문은 안정적이에요? 아니요. 사문도 언젠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감안해서 그럼 사탐은 예를 들어서 다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 만약 바꾸겠다고 생각하면.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뭐 물론 올해는 시험 문제를 잘 내서 보통 이전에는 한 과목 정도 그랬는데 전년도에는 진짜 교육의 평가의 사탐에 대해서는 난이도 실패 완전히 해가지고 3과목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던 거고요.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잘 내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위험성을 감안해야 된다. 사탐을 바꾸겠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올해 중요한 게 전년도까지는 미기 과에만 가산점을 줬어요. 자연계에 쓰는 애들한테. 올해부터는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사탐에 가산점을 줘요. 인문계열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대학들이 생겼어요. 어디? 경희대. 시립대. 제가 시립대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대도 지금 점수는 발표하는 미정이지만은 그걸 감안하고 데리고 연대. 사탐에다가 뭘 준다고요? 가산점을 준다고요. 자, 근데 경희대는요 인문계열만 사탐에 가산점을 줘요. 그러니까 인문계열만 상계열은 안 줘요. 그러니까 상경이나 이런 데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왜 줄까요? 저걸 왜 저렇게 할까요? 대학 입장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고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문의 존속성을 위하여. 무슨 얘기냐면 인문계열 학생인데 가탐한 애들이 이제 점수 맞춰서 가탐 점수 높으니까 철학과를 온단 말이에요. 철학과를 온 다음에 걔가 1년을 안 다녀요. 여기에 그런 친구 있을지 모르겠는데 반수하겠다 와요. 그다음 난 철학 공부할 수 없어 뭐 이러면서. 그래서 학생들이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빠져나가니까 학문이 영속성이 없잖아요. 학문의 존속을 위해서. 이게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보기에는 4년 등록금을 받아야 되는데 1년밖에 못 받으니까 학교 운영이 안 되는구나. 근데 인문계과의 철학과나 어문계열의 인문계 학생이면 걔네들 4년을 다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이 오세요라는 거예요. 사탐에 딱 가산점을 준다는 얘기가. 근데 저 얘기가 근데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사회계열은 경영학과나 이런 애들은 자연계열이 갖다 잘 안 나가니까 거긴 가산점 굳이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어문계열이나 이런 인문계열은 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연대는요.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을 나누지 않아요. 연대는 그냥 인문과 자연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연대는 경영학과도 가산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탐 가산점이에요.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대 경영을 이과 애들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과 애들이 거의 안 쓸 거예요. 왜? 연대 경영을 인문계열의 가산점까지 넘는 점수로 합격할 정도면은 가산점 이길 정도로 합격할 정도면 서울대 가지고 왜 연대를 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연대를 꿈꾸는 인문계열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되겠죠. 전년도까지는 연대를 꿈꾸는 인문계열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열이라는 데 발표가지고 눈물 먹고 막 내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가산점의 비율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가산점 실제 영향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전년도에는요, 이 연대예요. 연대 경영을 생각해 볼게요. 연대 경영을 쓰는 아이가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3문과 3문을 선택해서 얘가 47, 47.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생윤 얘 한 문제밖에 안 틀렸어. 그런데 100분에 91이야. 작년에. 하여튼 똑같이 원점수 이러는데 원점수 더 잘 받죠. 근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731.665, 731.61이어서 얘가 자연계가 합격한 거예요. 작년에 교차로. 그런데 올해가 3% 가산점을 붙이잖아요. 점수가 이렇게 돼요. 올해 얘가 합격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심지어 생원과 지원을 얘보다 점수를 더 잘 봤어. 95, 95인데 96, 99. 엄청 잘 본 거잖아요. 한 문제 더 맞힌 거야. 그래도 얘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74.9니까 가산점을 붙이면 가산점이 저런 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회권 대학의 사탐에 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이건 좋은 소식이고요. 하여튼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뭐 올해 그냥 좋죠. 뭐가 생겼으니까 이러니까. 의대가 1497 이거 5월 30일 뭐 신문 기사마다 다 달라요. 저도 너무 복잡해요. 신문 기사마다 어디는 1548명이 늘어났다. 어디는 뭐 1598명이 1592명이 늘어났다. 막 그런 신문 기자마다 쓰는 게 달라가지고 그냥 이건 교육부 보도 자료 갖고 그냥 제가 썼어요. 실제로 몇 명이나 이제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대학별로 발표한 자료 갖고서 쓰는데 5월 31일에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1497명이라고 정원내 빼고 정원내 1497명이 늘어났어요. 자, 이건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순증이니까 당연히 뭐야? 대학 하나 더 생긴 거죠. 어떤 대학? 연대가. 연대 자연계가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학 밑에 있는 대학들에서 이제 대학 하나만큼 끌어올리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양대 갈래가 이제 연구대 갈 거고 연구대 갈래가 서울대 갈 수 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약대 갈래가 의대 갈 수 있고 그렇게 끌어올려지는 힘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건대 갈래가 중경에서 갈 거고 하여튼 이렇게 건대 갈래가 중경 외신한 가겠네. 중이나 시립대 모르겠다. 중앙대는 갈 게 있다. 경희대는 자연계열 수원에 있고 외대는 자연계열이 저쪽에 있으니까 건대 갈래가 용인 가진 않을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올해 N수생이 늘어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반수 상담이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사실은. 근데 현재까지 다니는 아이들만 따지잖아요. 다니는 아이들만 따지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메이저 학원들의 재원생을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서로 공유해요. 우리 몇 명인데 너네 몇 명 있어 뭐 이렇게 했는데 작년보다 인원이 그 메이저 학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N수생이 늘어날 거란 말은 계속 나오는데 작년보다 아직까지 현상적으로 많지 않다. 반수생이 실제로 들어오면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처음 재수 시작한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저만큼의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저것들에서 이제 실제로 몇 명이 어떻게 늘어났냐 했더니 우리한테는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는 지역인재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동네 살지 않잖아요. 이건 지역에서 고1 때부터 살은 애들. 지금 우리는
아, 경기도는 지역인지 없어요, 참. 우리는 경기도, 난 남양주 사는데 지역인지 안 되나? 경기도 대학들은 지역인지 안 뽑아요. 어, 그러니까 다 일반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의대 갈 애들은 이만큼 정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의대 갈 만큼 이만큼 정원이 늘어났다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의대 가기가 쉬웠다는 말도 있지만은 이만큼 전체가 늘어났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대학 하나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위로 쭉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것들은 어떠에 또 영향을 줄 거냐면 수시 전형은 자연계열한테만 영향을 줄 거예요. 수시 전형은 자연계열한테만 영향을 줄 건데, 그러니까 수시로 자연계열 학생들도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좀 더 상향 대학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시는요 인문과 자연에 다 영향을 줄 거예요. 왜? 저만큼 상위권 애들이 교차로 안 내려올 거잖아. 자연계열 애들이 자연계 대학을 갈 애들이 1,500명이 더 늘었다는 뜻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연계열이 1,500의 상위권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인문계열이 교차로 내려오는 애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아까 인문계열의 가산점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정시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한테 좀 더 상위권 대학 갈 수 있는 전년도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한 번 더 하기에는 좋은 해다.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그 좋은 해에 강북청소는 어떤 결과가 났는지, 이 학원은 어떻게 대학을 보냈는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전년도에 저희 학원 다니는 아이 93% 성적이 올랐어요. 그러면 93 성적이 올랐다면 아유 겨우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지금 7% 떨어졌네요. 아니요. 저희는 100% 성적을 다 올리는 학원이에요. 성적이 떨어질 만한 애들은 중간에 저희가 다 내보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수능 보거나 정시 원서 상담할 때 와가지고 애는 고개 푹 숙이고 엄마 옆에 인상 팍 쓰면서 담임한테 아 여기 1년을 보냈는데 또는 6개월을 보냈는데 성적이 이게 뭐예요. 이런 모습 보는 게 너무 싫어요. 저는. 너무 괴로워요. 우리가 정시 상담까지 다 하니까. 그래서 성적이 안 올리든 중간에 다 내보내요. 너 그냥 집에 가라. 학원비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왜 7%는 뭐냐? 그냥 수능날 운이 그런 애들이 있다고요. 모의고사 점수는 평소에 잘 나오는데 수능날 그냥 운이 6, 7%의 애들이 좀 수능날 안 된 애들이. 그건 어떻게 제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다 올라간다고 말씀드려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당연히 1월 달부터 차이네, 2월 달부터 차이네, 반수부터 차이네가 점수 올라간 폭이 어때요? 미안하지만 반수생들이 점수 올라간 폭이 적어요. 이해해 주세요. 왜? 1월 달부터 차이네가 하루에 공부를 우리 학원 오면 하루에 14시간 10분씩 공부하는데 하루에 14시간 10분씩 이미 공부를 했잖아요. 걔네들이 점수 올라간 게 더 많은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당연하다. 그렇게 돼요. 자, 7월 1일 날 되면요. 7월 2일 날 되면은 수능까지 며칠 137일인가 남을 거예요. 138일인가? 제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따 뒤에 나올 건데 그리고 6월 10일 저희가 프리 반수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156일인가 이렇게 남을 거예요. 157일인가? 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이왕 공부할 거면 먼저 온 애들이 점수가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거면은 꼭 7월 1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세요. 그리고 집에서 시간 죽이지 마세요. 여기 오면 어떻게든 공부하게 될 테니까. 전년도 반수생 애들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됐어요. 고3 아이들. 고3 때 이런 성적인데 재수해서 이런 성적 된다면 얘는 뭐 고대를 갔나 봐요. 반수 반 애들이에요. 작년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조선대 약학과 같네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인문계 학생이고 연대 철학과 같네요. 연대생이 됐네요. 뭐 이런 것들이 반수생들의 저희 점수예요. 이거 말고 더 보시고 싶으면요. 저희 제가 어디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다 보면 저희가 쫙 붙여놓은 거 있죠. 점수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되게 많죠. 이게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으면 저희 아래층에 다른 학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2월 달에 거기 원장님이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걸 한 10개 정도를. 그래서 10개를 붙여놨었네. 그래서 제가 100개를 붙이자.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건데 저희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리고 더 궁금하시면 저희 상담 오시면 저희 상담실에 진짜 훨씬 더 많은 이런 성적대 이렇게 올라갔어요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합격한 아이들이 저희 학원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신 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대입 결과라는 게 있고 거기 보면 대학 입학 제막 합격 수기라는 게 있어요. 들어서 꼭 한 번씩 보세요.
그 합격 수기를 보면 전년도에 우리하고 다녔던 아이들이 저희 애들한테 글을 써준 거예요. 합격 수기가 한 40개 넘게 있을 거예요. 상위권 대학 간 애들이. 근데 그런 걸 아마도 제발 학원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런 꼭 보세요. 저는 그걸 되게 자랑하는데요. 그걸 왜 자랑하냐면 그 합격 수기 써달라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줘요. 걔네들한테. 그 흔한 문화상품권 하나도 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 학원 다녔던 게 너가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너가 공부하고 성적 올라서 대학 간 게 고맙다고 느끼면은 우리 학원이 좋았다고 느끼면 그거 써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40명이 넘는 애들이 써주는 거예요. 상위권 대학 간 애들이. 전 그게 우리 학원이 아이들과 맺고 있는 끈끈함 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에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우리 학원에 대한 애정 그리고 여기서 도움을 받았다는 스스로에 대한 느낌들이 그걸로 표현되지 않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그걸 읽어보시면 돼요. 이 학원 관리 잘해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 학원 선생님들 수업 잘해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 학원 원장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과일 가게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여기 이게 사과 맛있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이 아 정말 맛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 맛있다고 얘기하죠. 그건 어느 학원가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다녔던 친구들이 진솔에 쓴 글 그걸 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런 글들 중에 제가 일부를 발췌한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반수생 애들 거만 발췌를 한 거예요. 반수생 애들만. 거기 재수한 애들 반수생 애들인데 쭉 보시면은 현역대, 연대, 공대를 붙고 한 학기를 내면서 저희 흥미와 앞으로의 미래에 불분명한 느끼세요. 지금도 올해도 지금 엊그저께 등록한 친구가 연대 다니는 친구 와서 올해 등록했고 저희는 1년 학기 초부터 서울대 합격생이 지금 3명이 다니고 있어요. 등록만 하고 그냥 다니는 의대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자, 해서 단순히 독학을 하기에는 이전의 수능 강을 끌어올리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고 잠시 무뎌진 습관을 닫으면서 동시에 과목마다의 편차가 큰 저에게 100% 선택 수업제로 이루어진 강북청소라보니 자, 100% 선택 수업제가 뭔지 좀 이따 저희 교무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잘 맞는 학원으로 느꼈습니다. 라이브러리 내외의 주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나름대로 나만의 시간표를 짜서 제가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공부 이외에 걱정 수능 준비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 저희는 전략 담임이라고 부르는데 전략 담임 선생님이 매 종례 시간마다 입시에 도움될 만한 점들을 알려주시고 학업에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대화하며 다방면으로 저희 문제점 멘탈을 고쳐주셨던 점은 제가 수능까지 버티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국대 약학과를 갔어요. 또 다른 동국대 약학과를 간 친구예요. 자,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다 반수생들의 글만 제가 발췌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반수생들 글만. 자, 그래서 이런 걸 쭉 한번 보시면은 아 여기가 어떤 학원이구나 라는 것들 제가 중간중간 발췌만 한 거라서 더 길게 글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제일 잘 보내는 그러니까 제가 만점을 맞추겠다 다 보장을 못했어요. 그런데 입학 대비 성적 향상률은 제일 높은 학원 그리고 원하는 대학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려고 하는 학원 그것만 제가 정말로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수 있어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 애정을 우리 아이들이 표출해 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일정도 잠깐 볼게요. 남은 일정 봤더니 아까 제가 얘기했죠. 7월 1일이 D136일이에요. 수능까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저희 프리반송환 시작하는데 그날이 157일이에요. D157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쭉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시 뭐 이런 입시 일정들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입시 일정들이 있고 그 입시 일정들에 맞춰서 저희가 수능 원서, 수시 원서 쓰기 전에 수시 지원 자료 상담하고요. 그 다음에 정시 원서 수능 끝나자마자 가채점 상담하고요. 수능 마치면 바로 대학교육사 또 제가 정상까지 해서 대학을 보내는 게 저희가 하는 일이고요. 이 중간에 하는 일도 많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뒤에 저희 교무실에 앉아서 빨리 자기 순서가 되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넘겨야 되겠어요. 자, 나중에 들어오시면 제가 밤마다 종례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로 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저희만 하는 거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월 14일 날 수능을 봐요. 11월 14일 수능을 보면 우리 고3 때 그 다음날 학교 몇 시까지 갔어요? 몇 시까지 학교 왔어요? 고3 때? 가던 데로 갔어요? 수능 다음 날 안 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수능 다음 날 오전 7시 50분까지 다 불러요. 애들을. 8시까지. 왜요?
수능날 오전 8시께 부르는 유일한 학원이 청소학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왜 부를까요? 애들 대학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전날 수능 맞추고 애들 술 먹고 재수생이랑 술 처먹고 뻗어있지만 저희는 그래요. 무조건 수능 전날 8시까지 시험 보자마자 가채점 다 입력하고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학원으로 와라. 하는 이유는 저희 학원은 저희 회사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연구소가 있어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가채점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밤새 작업을 해요. 전국 석차가 몇 등인지 가채점 상담으로. 가채점 상담 전국 석차 몇 등인지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저희한테 보내요. 그럼 그 아이들 저희가 8시까지 애들 다 불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넣고 너 전국 지금 몇 등 정도 되니까 정시 원서 어디 쓸 수 있으니까 논술을 시험을 보자. 이 대학은 시험을 보러 가자. 시험을 보러 가지 말자. 또는 6개 쓴 것들 중에서 어느 대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자.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왜? 목요일날 수능 보고 토요일날 뭐 해야 돼요? 논술 보러 가야 되잖아. 아이들한테 가이드가 없잖아. 그러니까 금요일날 아침에 불러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왜? 아침 8시 해줘야지 토요일날 시험 보내 그 하루라도 논술을 어디 가서 수업을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 늦잠 자고 다 자고 그렇게 부르면 걔를 토요일 시험 어떻게 보러 가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대한민국에 저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서울대 의예과를 합격시킨 애가 있어요. 정시로. 근데 걔가 수능을 엄청 못 보고 왔어요. 그 해. 수능 엄청 못 보고 왔는데 4문제나 틀려서 왔어요. 전과목에서. 잘 본 건가요? 전과목에서 4문제 틀고 왔는데 애가 울산대 의예과 시험을 토요일에 보러 가야 되는데 울산대 의예과 가야 돼야 말아야 되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반 담임한테 물어봤는데 담임이 원장님한테 물어보자. 딱 왔는데 울산대 의예과는 메이저 의대 아세요? 메이저 대 아시죠? 울산대는 부속병원이 어디예요? 아산병원의 메이저 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울산대 의예과를 시험을 보러 갈까 말 거라는데 평소엔 4문제 틀려서 보러 가야죠. 시험을 엄청 개망한 거니까. 보러 가야 되는데 그 해에 우리 연구소에서 밤샘 작업을 해서 저한테 딱 왔는데 뭐가 왔냐면은 걔가 시험을 그렇게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전국 100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전국 100등. 근데 그 해에 서울대 의예과가 정시로 25명을 뽑았어요. 이게 정시로 25명을 뽑으니까 서울대 의예과를 합격할 가능성이 있으면 보러 가면 돼요, 안 돼요? 납치되면 안 되잖아. 제가 어느 학원에 얘기하지 않지만 모 학원에 강남에 있는 어떤 학원이 그런 적이 있어요. 수능을 만점 받았던 친구가 걔가 전남대 의예과를 합격했어요. 축복이에요? 전남대 의예과를 합격한 것만으로 따지면 축복이죠. 그럼 걔는 만점을 맞지 말았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왜? 우리 같은 걸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가지고 제가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때는 서울대 의예과를 쓰려면 투를 해야 돼요. 과탐 투를. 지금 안 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내가 생각하기에 100명 중에 있잖아. 100명 중에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100명 중에 한 30명은 수시로 납치됐을 것 같아. 너보다 시험을 잘 본 30명은. 그럼 몇 명이 남아요? 70명 남았죠. 그 70명 중에 내가 생각해 30명은 투를 안 했을 것 같아. 원만 했을 것 같아. 그럼 몇 명 남아요? 40명 남겠죠. 40명 남았는데 너보다 시험을 잘 봤던 3개나 2개 틀린 애 중에 너는 지금 우리랑 같이 있으니까 4개를 틀려서 전국 100등인 거 알지만은 그러지 않은 애들 3개나 2개 틀려서 서울대 의예과 감히 못 쓰겠다 생각하는 애들이 10명은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몇 명 남죠? 5명. 자, 서울대 의예과 갈 아이들 중에서 나는 의대는 죽어도 싫어. 그런 애가 5명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야, 내 생각에 있잖아. 한번 서울대 의예과 쓰자. 정시로. 라고 걔한테 얘기를 했어요. 애가 제 말 딱 듣더니 원장님 말씀 드릴게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너가 결정하면 안 되고 니네 엄마랑 상의해야 할지 내가 나중에 독박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애가 엄마한테 막 전화해서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러면 원장님 의견을 따르자 해서 걔가 시험을 안 보러 갔어요. 물론 울산대 의예과를 안 붙여도 걔는 메이저 의대를 갈 거라는 제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다른 구는 카대 의대를 썼어요. 카대 의대는 정시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의예과를 걔가 합격을 했어요. 정시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걔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루트로 걔가 몇 등을 합격했는지 했더니 25명 중에 24등을 합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걸 컨설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클릭하고 야 옆에 앉혀놓고 선생님이 앉혀놓고 야 진학사 봤더 있잖아. 너 안 된대. 된대. 50%래. 그걸 그 선생님이 굳이 같이 봐야 돼요? 나 혼자 집에서 봐도 되지? 그런 것까지 하는 학원. 대한민국에서 우리밖에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반수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건가? 아니면 대학이라는 게 대입가는 게 정말 어려운 건가? 잠깐 볼까요? 얘가요. 전년도 기준으로 문과 학생인데 이 정도 맞으면 건대에 가요. 정시로. 중앙대 가는 게 몇 문제 더 맞추면 돼요? 아주 많지 않아요. 몇 문제 더 맞추면 돼요? 과목마다 3문제 더 맞추면 돼요. 그래 여기서 다시 3문제 더 맞추면 어디 가요? 성균관대. 거기서 2문제 더 맞추면 어디 가요? 연고대. 그러니까 처음부터 셋 건대 갈래가 연대가 목표예요 하면서 8문제를 한꺼번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3개를 맞추고 일단 3개를 맞추고 이러면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어렵나요? 어렵죠. 1년 내내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된 친구들 많으니까. 그런데 제대로 발리를 받아서 제대로 공부하잖아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적어도 강북 청소년에서는 어렵지 않아요. 이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수라는 게 엄청나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너 엄청나게 높은 대학 가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전년도 맞았던 것보다 한 문제씩만 더 맞히자 과목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라고요. 그럼 충분히 할 만하다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설명 잘 들어보시고요. 또 2부는 진짜로 이제 저희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학생들이 다니면 무엇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나는 시간까지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하여튼 1부 말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